네, 안녕하십니까. LH 폴리텍닉연구원과 한국지역개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시대 재난재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전략 주제로 기획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의 사회를 맡은 LH 폴리텍닉연구원의 성태영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지역개발학회 총괄 본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세션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재난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도시공간 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를 위해 소개해 주실 참가자를 좌정 발제자, 토론자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세션의 좌정을 맡으실 이미봉 LH 폴스테임원 지역변경실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션을 위해 발제를 준비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용석 공군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병훈 LH 소리팀연구원 치킨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철민 성결대학교 개용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 토론을 해주신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중규 경북연구원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명백 성결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현우 LH 소식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총계학술대회 지방시대 재난재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전략 기획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 시간은 2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세션 이후에 또 다른 또 세션이 대체될 예정이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 시간을 반드시 좀 준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사전 예방적 도시계획 방안을 주제로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하게 된 첫 번째 발표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부에서 전체 저희가 3년차로 생활권을 만들게 되는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제도라고 준비했습니다. 현재 계획법에 따라서 현재 이 제도가 운영되고요.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살짝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시면 공감하시는 기후에 대한 그리고 그러니까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계획적인 대처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생 쪽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가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도시 계획 상에서의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기후 변화 제 취약성 현재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처음에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경우는 폭염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보고서라든가 CD 형태로 보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상 실제 필요할 때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 자료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플랫폼에 탑재해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조회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계획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연구 목표는 지역 특성에 반영한 저희도 이제 총 6가지 이때도 총 6가지의 기후변화 관련된 제휴을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폭염과 폭우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무택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지표에 대한 문제, 어떻게
그 문제점을 저희가 평가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평가된 내용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플랫폼의 문제, 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저희가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소경은 이제 대구 지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폭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저희 대표명으로 각각 분담을 해서 플랫폼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중에 궁금하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분석이 집계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너무 여기 지금 전문가분들이 와서 금방 이해하실 건데 외곽으로 갈수록 도심 지역은 되게 조밀하게 공간 단위가 잡히지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공간 범위가 넓어지는 그렇게 그래서 분석이 되게 좀 애매모호해지는 결과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는 격자를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데이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의 모습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제도상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막상 어느 지역을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데이터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어디로 가면 될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추천해주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구분법을 해서 그냥 구분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등급당 한 25% 정도 잡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지역이 이제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 그 25% 지역이 이제 잡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한 지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한정된 지원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사항이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25%도 되게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더 줄여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우선관리 지역을 저희가 좀 추가로 저희가 제안 드리고 있고 다만 폭염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집계구의 특성상 집계구가 도심 지역이면 되게 조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서 숫자는 많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여기 설명드렸듯이 폭염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또 도심 지역에 취약 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계구의 개수는 상당히 많이 잡혀있고 25% 잡혀있지만 면적상으로는 굉장히 작은 면적이 잡힌. 그래서 사실상 폭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지역에 많이 잡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게 잡히지만 폭염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 중심이 잡다 보니까 면적도 굉장히 작은 면적이 잡다 보니까 우선 관리 지역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을 연구해서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현재 공공 데이터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많은 만들수록 정확성이 높아지겠지만 너무 많게 되면 행정적인 소요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적성선에서 나름대로의 대표성만 갖게 되면 최소화, 그러니까 스크린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정밀하게 진단한다기보다는 스크린한다는 차원에서의 적정한 숫자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표 수를 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이 있고 해안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섬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이 있고 대도시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래도 지역적 특성을 최소한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실습과 공급으로 나눠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집계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석이 되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밀하게 분석이 되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리벙벙한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계구로 그러니까 격자로 적용되면 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할 수 있고요. 저기 격자의 크기는 100 by 100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격자를 하다 보면 뭐 격수뿐만 아니라 직계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데이터 중에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수기가 되는 데이터도 있지만 점적으로 수기가 되는 데이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기상자료 같은 경우는 기상 측정망 통해서 수집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전국에 그러니까 행성 면적의 전 면적에다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최소한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관법을 적용해서 어떤 보관법이 가장 뭐랄까요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간에 이제 지금까지 연구됐던 결과에 대해서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사업이라든가 제도와 연계될 수 있을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폭염재 예방형 법제도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했고요. 이것들이 저희가 취약 지역이 나타났다, 평가됐을 때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권고할 수 있을지,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폭염 취약적 이거는 이제 사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도시계획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을 나름대로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000년서부터 계속 저희가 개발하는 것 중에 계속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구도 똑같습니다. 호구는 뭐 폭염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7분으로 10분이라고 해서 17분을 소개했습니다. 호구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분석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하지만 대표성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염과 호구를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시스템에 담아서 그것들을 현재 도시계획에 관련된 시비와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과 중첩을 시켜서 원래 이제 이 사업인 저희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 플랫폼을 상용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능 설계라든가 데이터 설계 이렇게 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 제 취약성 분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한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그러니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를 국토연에다가 국토연이 이제 검토기관입니다.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데이터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혹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합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런 프로에 따라서 시스템이 이제 처리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보시는 것들은 데이터를 지자체별로 업로드하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보이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석 결과와 그다음에 도시계획 현황을 같이 중첩해서 옆에 두고서 보면서 어떤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의 문제가 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 지구의 현재 제 취약성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그래서 폭염이 취약한지, 폭우가 취약한지, 그 다음에 폭우가 취약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현재의 상태에서 취약한 부분인지 아니면 미래 상태에서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시작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하고 있고요. 이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1차원이었고요. 2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해당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개발된
플랫폼을 실제 실무상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민한다거나 할 때 비단 도시 기본계획 발의계획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가 지자리 개발 같은 그런 추가적인 도시계획 실무에서도 이게 따르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얘기는 어떻게 보다 직관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은 공천관리 지역이라든가 평가조사라든가 실제 뭐랄까요, 평가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 엔지니어 업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현재 스탠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대변 토론을 할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고정석 연구원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협업 및 홍보 등 도시관계 기술 개선을 목적으로 재취약성 분석 지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해서 재취약성 분석 시스템 주권 1단계의 연구 결과와 재예방형 주계획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시스템 구조 주권 2단계 연구 계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응형 도시분석 관리 방안 전략을 주제로 LH 도시집중연구원 윤병훈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또 광고 소개받은 LH 소집연구원의 윤병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난재해 대응형 도시공간 관리의 방향과 전략이라는 것을 저희가 R&D를 통해서 개발을 했던 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약간 자극적인 사진이 될 수 있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재난재해, 폭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많은 유명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모든 것에 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행정적인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들었고 저희는 그런 가이드를 최대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앞서는 간략하게 이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난재, 감염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그 감염과 흑사병 같은 사례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 도시계획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결국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하는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저희가 약간 주목했었던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들의 공간적인 접근과 약간 좀 연계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발생했던 지역들을 한번 지도상으로 매핑해보고 그것들을 다 확인해본 결과 이 왼쪽 사진과 같은 이렇게 우물과 지역들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 어디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적 접근의 차원에서 저희 연구는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시 정책들이 만들어졌었고 이런 측면에서 도시 재생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타난 것들이 아니고 규정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됐고 지금의 정부에서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도시 재생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크게 도시 재생의 방향을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것, 지역 자원 활용, 도시 문제 해결, 주거환경 개선 총 4가지
카테고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도시 문제 중에서 과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시 재생을 저희가 삶의 질을 제고로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은 고려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과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것들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 올 초에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R&D로 시작이 되었긴 하지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재난재, 그건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풀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것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굳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 공간 분야에서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하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쇠퇴 지역이라 하게 되면 건축물이 노후화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재난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많은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도시재생법 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R&D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풀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적 접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과제를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했었던 부분들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처음에 발제를 해주신 권영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되게 좋은 제도도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난재해에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대전의 사례이긴 하는데요. 실제 여기가 초록색 지역과 재난재해 위험성 지역들을 오버랩 해본 결과 실제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는 이것들을 잘 필터링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었고 저희는 이것들을 방금 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공간 단위, 100m 단위, 격자 단위로 분석을 했고 실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분석 결과에서는 기존보다는 더 정확도가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물론 쇠퇴지역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연구는 쇠퇴지역 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가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교육에 한 20개 정도의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 중에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 시스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 허그 도시재생 지원기구를 이관 작업이 진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의 차별성은 크게 이 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딱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시다시피 기존의 시군구 단위의 지역 안전도 그리고 직계구 단위의 재해 취약성 분석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지역들에 대한 어디가 명확한 재난재해가 위험한 지역들이 좀 확인할 수 어려운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격자 단위 분석을 통해서 실제 동일한 강남구를 하더라도 재난재해 위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 비용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후에도 충분한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다른 분석 방법과 약간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물론 위험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아예 새로운 로직을 만들었다기보다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자료의 구축 가능성과 대표성을 고려를 해서 그리고 이후의 유지 관리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표적인 평가 지표들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 평가 지표들을 도출을 해서 크게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저감 능력 4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각각 격자 단위로 한 식을 마련을 해서 총 5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결국 이것들을 실제로 위험한 시스템들을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도시재생 관련된 전략계획이나 활성계획 때 저희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입혀서 실제로
행정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짰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m 단위의 격자 단위로 하되 전국 단위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짰고 그리고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까지 다 분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 인벤토리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전국 단위의 공간 DB를 시스템화 시켜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 단위 분석, 실제 주민 기능을 통해서 전국 단위에 어디가 취약한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실제로 주민을 통해서 어디가 더 취약한지를 이렇게 지도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활용성을 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100m 격자 단위가 국토지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격자와 동일화시켰기 때문에 실제 이 DB들을 그대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리포팅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엑셀 데이터와 이 국토지리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연결을 시키면 뭐 아크맵 같은 그런 상용 프로그램에서도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의 정확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강남구 지역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에 폭우가 발생했을 때 침수가 나타났던 지역과 실제 저희가 분석한 시스템에서 되게 위험한 지역들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외에도 관악구 침수 지역들이라든지 그리고 동작구의 남성 사계시장 그리고 포항의 주차장 피해 사례 다 모든 지역들이 다 이렇게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미리 행정에서 잘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었다고 하면 그래도 좀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렇게 위험성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실제 위험성 분석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위험한 지역들이 한번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의 위험도가 카운팅이 되고 이 해당되는 격자별로 어떤 사업들을 배치를 하는지를 긍정적인 이렇게 팝업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실제 재난지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실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몇십만 건의 DB들을 다 전소화시켜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단가가 얼마고 그리고 어느 사례에서 사용이 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뿐만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도 되게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많은 전문가 자문뿐만이 아니고 실제 시험까지 보여주면서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최종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도입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서산 지역 그리고 목포 지역 같은 경우도 기존의 활성화 계획에 저희가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을 탑재를 시켜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재난지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안을 제시를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천 남동구 지역 특화 재생 지역인데 실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에 담아서 작년에 지역 특화 재생으로 선정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스마트 기술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저희는 그것들을 시스템화시켜서 안전 쾌적한 스마트 국토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 올해 하반기에 도시재생, 지역특화 재생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저희 시스템을 활용하게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정책적으로도 활용도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기존의 결국 행안부의 지역 안전수, 그 시군구 단위의 분석을 통해서 풍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구 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약간 세밀한 DB를 통해서 모든 보험의 요율을 산정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쪽의 측면이 된다고 했을 때 공공에 대한 예산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도 화재보험협회뿐만이 아니고 홍보협회와 함께 이런 시스템을 현재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재난재해는 우리는 100% 이것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피해를 덜 받고 얼마만큼 빨리 복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회복력의 측면을 고려한 여러 가지 공간관리 방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이것과 큰 영향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윤명은 책임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윤명 책임연구원님께서는 도시공간관리 새로운 대처함으로써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도시공간관리 방향 및 전략을 소개했으며 통합 플랫폼 활용을 통하여 도시공간의 안전성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수입과 안전한 습관들 운동의 효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명 책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는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 회복 비율을 토대로 성결대학교 이철민 교육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될 성결대학교 김철민입니다. 먼저 저희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 효과성 비교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앞에서 발표하신 두 분 박사님들이 좋은 발표 되게 보면서 되게 굳었던 부분은 역시 연구 자본들이 많고 인력들이 많은 데서 다양한 연구를 우리 연구들은 무슨마라고 생각해서 저는 혼자 이걸 소위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좀 초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서론하고 이론적 고찰, 자료 구축, 분석 결과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을 그다음에 이론적 고찰에서는 저 역시 그 코로나와 일과 관련된 충격과 회복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고 이런 것도 어떻게 분류하고 형태적 분류를 하는 여러 가지 모델링 분집 분석 방법이 관련된 시계열 분집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구축해서 구글 커뮤니티 리포트라는 이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이것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충격과 회복을 분석했고 이게 소득 수준하고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분해서 분석 결과에서는 기술 분석에서는 일단은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풀어보고 분집 분석에서는 좀 전에 저희가 소득 수준과 지역이라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되는지 보고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종합하고 통계 및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사람들의 생활 및 행동 패턴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그다음에 최근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면 좀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뭔가 코로나19가 끝나고 패턴이 변했는데 사람들의 패턴이 변했는데 그 패턴이 뭔지 모르겠어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되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의 변화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런 변화가 물론 그거에 대해서 상업 분석이나 상권 분석에서는 이제 따로 그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회복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비교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국제 비교들도 있었었는데 대부분 국제 비교는 경제 데이터를 했었었는데요. 저희는 경제 데이터가 아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활동,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커뮤니티 리포트 자료를 갖고 좀 보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부유국하고 개도국의 직종 차이들이 좀 있었죠. 솔직히 돈 많고 자원 많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코로나19 빨리
있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나자마자 화이자 같은데 돈 싸들고 가서 빨리 백신 달라고 했었던 국가니까요. 근데 개도국이나 그런 나라는 그런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보시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당연히 회복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도 되게 느릴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활동량 변화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이걸 가지고 충격과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결정적으로 국제적 비교를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 사람들의 활동량 변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구글 지도를 보면 되게 잘 아실 수 있어요. 구글 지도에서 보면 특정 사람들의 핫플레이스를 옆에 클릭하면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몰려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지도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구글은 이거 갖고 장사합니다. 이거 갖고 데이터를 팔아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그런데 데이터를 팔아서 이거 갖고 큰 장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약간 연구자들이 쓸 수 있게 오픈을 해줬거든요. 그 데이터를 저희는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게 이 장소가 거주 목적이냐 아니면 그 상업 목적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고 이걸 갖고 비교를 해줄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줘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흐름은 충격과 회복이라는 게 뭔지 보고 형태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모빌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코딩 수준, 지역 수준별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활동별로 보고 마지막으로 분집 분석을 통해서 지역, 소득 수준 여기서는 이제 국제 간의 비교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충격과 회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제 실제 이론적 고찰에 들어서 충격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미리 좀 고백하자면 좀 전에 발표하셨던 유병훈 교수님의 논문과 보고 그림은 엄청 참조했습니다. 네, 보면 거의 똑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유병훈 교수님의 그 논문과 보고서에서 나왔던 재난재해에 대한 지역사회 충격과 회복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개념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충격 기간과 회복 기간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강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어떤 계량적 분석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형태적인 분석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형태 분석은 회복 형태 분류 방법은 저도 자료들을 찾아보고 왔더니 맨 처음에 이런 분류 기법이 나온 건 1920년대 대공황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경제 패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을 했고 정점에 이르는 건 1970년대 오일 쇼크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연구가 안 됐다가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다시 경영 쪽에서 많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패턴 변화들이 회복 패턴들이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연구들이 되게 많다. 일반적으로는 V형, U형, W형, L형으로 되게 많이 V형은 요건데요. 갔다가 잠깐 떨어졌다 바로 회복하는 편이에요. U형은 얘와 얘형인데 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회복이 좀 느리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얘는 조금 그나마 한 거고 얘는 좀 지진한 패턴이고 그 다음에 W형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와서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와중에 다시 충격을 먹는 이런 WP형이 있고요. L형은 한번 충격을 먹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는 이런 그 형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보복 수업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Z형이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한동안 했어요. Z형은 빠르게 회복하고 그 반동으로 다시 활동량이나 아니면 다시 그 회복이 훨씬 더 오버되는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Z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기본으로 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시기열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DTW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동적 시간 워핑이라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기열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시기열 데이터를 묶는 방법이 클러스팅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유클리디안입니다. 1대1로 다 매칭을 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DTW는 말 그대로 동적 시간 워핑 또는 왜곡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두 데이터가 동질하지 않아도 같은 꺾인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꺾인 라인들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 라인의 포인트를
그 지점을 바탕으로 얼마나 동질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DW 시계열 유사도라는 건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또 일치하지 않아도 같은 움직이는 포인트 지점이 있거든요. 왜곡되는 지점이. 그 지점을 잡아서 얼마나 얘들이 유사하는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잘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음성 인식에서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음성 인식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내가 그 음성으로 요즘 문을 열거나 하는 그런 것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음성에 따라서 이런 패턴들이 있다. 얘네가 패턴을 인식해서 내가 짧게 얘기는 길게 얘기하든 그 패턴을 인식해서 똑같으면 문을 열어주거나 닫을 때 이런 방법들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이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일단은 구글 커뮤니티 모빌리티 리포트 자료를 수집했고요. 구글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나쁜 회사긴 한데 이런 면에서 되게 고마운 부분이 구글은 약간 공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이익을 포기하고 데이터를 좀 오픈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연구나 아니면 국가들 정책 활용 목적으로 국가별 활동 유형별 모빌리티 트렌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표만 공개를 했는데 노브 데이터 자체를 CSV 형태이고 일일 변화량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는 그러니까 활동 유형을 5개로 나누는데요. 6개로 나누는데요. 소매점 및 여가시설, 식료품점 약국, 공원 농지, 대중교통, 업무, 주거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지역별 원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셔널 자료가 있고 하나는 리저널 자료가 있는데 내셔널 자료는 국가 간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리저널 자료는 주요 도시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내셔널 자료를 했고요. 전 세계 데이터를 다 수집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구글에서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1세계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국가들, 최근에는 러시아는 원래 사용을 했다 최근에는 러시아는 비우호적 국가로 들어서 최근 자료들은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거의 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런 비우호적 국가들은 이제 빠진 132개국의 자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저희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크게 보면 유엔 자료하고 월드뱅크 자료들이 있는데 유엔 자료는 좋기는 한데 너무 디테일하게 분류가 돼 있어서 뭔가 분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월드뱅크에서 하는 지역 구분, 소득 구분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지역 구분은 뭐 주로 동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소득 구분은 고소득, 중상위, 중하위, 저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자세한 분석은 좋은데 이게 나중에 그룹이나 아니면 클러스터링 분석을 하는데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면은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실제 활동 유형과 트렌드 변화를 봤습니다. 132개국 전체의 변화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가 해서 빵 터져서 충격이 왔고요. 그 다음에 쭉 회복을 하다 다시 떨어졌다가 2021년도 정도에 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패턴들을 보였습니다. 이건 활동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유형별로 6가지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보면 소매, 식료품, 공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업무, 주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주거는 솔직히 마이너스가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가 거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떨어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기서 보면 충격 최대 지점이 명확합니다.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시설은요.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똑같이 충격 최대 시점이 2020년 4월에 모두 충격 최대 지점이 나오는데 대중교통은 그 전 평균에 비해서 57.3% 이동량이 그러니까 활동이 줄었다라고. 그다음에 소매점이 여가시설도 마이너스 55%가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퍼센트입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적게 주는 거는 식료품하고 약급이 한 30%. 그다음에 이 이후로 이렇게 충격이 온 다음에 다시 회복 시점을 보면은 가장 빨리 회복된 거는 공원입니다. 20년 6월 달에 그러면 한 2달 있다 바로 공원이나 이런 녹지시설들은 바로 활동량이 회복이 됐고요. 사람들이 공원을 되게 쉽게 가고 그랬던 부분이 가장 회복이 늦었던 부분은 업무시설입니다. 21년 11월 달에 거의 2년을 거쳐서 다시 원상 회복이 됐다 이런 패턴들이 나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예, 개별을 해서 하면은 다 있겠지만 너무 디멘전이 많아서 그냥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봤을 때 DTW 분석 방법으로 분류를 했고요. DTW 분석 방법은 군집 분석을 하려면 먼저 클러스터링 개수를 설정을 해야 돼요. 클러스터링 개수는 3개, 여기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엘보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여기가 꺾이는 지점을 이제 잡아주는 건데 2로 잡아도 되고 3로 잡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3으로 이제 임의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3개 클러스터링이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3개를 구분을 해서 저희들 다이나믹 타임 워킹 모델링을 돌렸더니 그게 요런 형이 나왔고요. 이 형을 앞에서 했던 우리들이 형태로 봤더니 보통 여기 보면 W형, 그다음에 U형과 V형이 뭔가 혼합된 것 같은 거, 아니면 Z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봤냐면 기준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얘는 거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그나마 조금 뭐가 나아지는 패턴입니다. 마지막은 한번 떨어졌다 회복이 왔다가 다시 위로 팡 튀는 형태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이라고 이제 나눴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많은 국가를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1그룹에 저는 이제 나중에 이거를 약간 저개발 국가형, 그 다음에 여기 개도국형, 얘를 선진국형이라고 했는데 1그룹에 벨기에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2그룹에 보면은 일본이 들어가 있고요. 3그룹에 보면은 벨라루스나 크로아티아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싹 어떤 특정한 국가 유형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좀 비슷하게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봤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소득 수준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네이밍을 해본 겁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군집 분석은 고소득 국가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Z형, 보복 소비형, 그다음에 중간 소득 국가는 중간에 있던 UV 혼합형, 그다음에 저소득 국가는 그다음에 회복과 폭락을 강한 W형으로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봤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면 하이 인컴일 경우에는 되게 Z형이 많고 일부 UV 혼합형이 있었고 어퍼 미들이나 로우 미들 인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쪽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로우 인컴 같은 경우는 이쪽이 되게 많은 게 나왔고요. 지역에 따라서도 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북아메리카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선진국형에 되게 가깝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건 부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유럽하고 중앙아시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는 당연히 후진국형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서유럽 같은 경우는 Z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나 그다음에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다 대도국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는 여기에만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북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사하라 이남 지역 같은 경우 당연히 후진국형, 회복이 안 되는 형태로 이렇게 분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활동량 변화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국가별 코로나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한 연구입니다. 분석 결과는 이제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회복 형태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진국형, 개도국형, 저개발 국가형이 따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는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있지만 여기 데이터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빼고 시리아 등 일부 지역의 데이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비호 지역은 당연히 수집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 전체 활동량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제가 되게 관심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희들 보면은 이게 대중교통이나 식료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대중교통이 많이 떨어진다. 어떤 나라는 대중교통이 안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식료품이 여기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것들을 분석하고 싶었는데 어떤 국가 간 비교라는 큰 틀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게 나름대로의 연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제적 수준에서 활동량 패턴 변화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향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제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뭔가 국제 기구나 아니면 어떠한 관련 연구자들에게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를 하는데 수립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철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김철민 교수님께서는 활동량 변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활동 유형별 특성 및 DTW 기반 인지 분석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패턴을 비교하였고요. 국가의 소득 수준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회복 형태를 나타내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철민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발자국께서 너무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짜이 됐고 통상도 좋은 시간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종합 토론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0분에 시작하는 네, 그러면 5분 후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공부해서 나만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해야 되고 뭐만 나와 정말 그렇지. 수업이 있고 목표 원장님 빨리 와서 그죠? 토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밖에 계신 분들은 세미나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론은 LH 토스팅 연구원 지역별 연구실 이명 실장님을 자장으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저장을 맡으신 김영욱 실장님께 인사 말씀과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꼭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 LHRI의 임용입니다. 최근에 맨날 저희 지역균형 발전연구실하고 임대방송, 지방소멸 이런 세미나만 했는데, 세미나만 대책도 없고 그래갖고 굉장히 무거웠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를 해서 그런지 상당히 재미있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오늘 발표자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목표들, 그걸 아주 시간만 차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토론자들을 많이 모시질 않았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토론자들이 많이 계시면 멀리서 오셨는데 시간을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유관기관에서 연구원, 그리고 저희 연구원, 그리고 성결대학교 그래서 이게 매칭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관심 있는 부분에서 해주셔도 되는데 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가 동국이가 우리 중소기업의 나주교 국장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제가 해봤어요.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LH가 영어에 하고 나서도, 공동연구로 말해서 어떤 분야로 해볼까라는 고민인데, 지금 특히 권 박사님이 폭염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권 박사님 폭염 연구한 지 너무 적죠. 제가 지금도 계속 연구를 와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폭염을 특히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느낀 부분인데, 폭염에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적기는 한데, 이게 과연 폭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사전적 예방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을 계속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폭염 부분에 있어서 분석 데이터 하고, 최근에 이제 이건 판단도 3단계 판단이죠. 과연 이 결과는 분석은 좋은데, 이 분석을 하고 나서 과연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보수 차원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방안이 나올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도 이렇게 고민 중인데, 이참 이게 폭염을 연구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은데, 특히 대구가 폭염이 덥기를 하긴 한데, 가장 큰 원인은 아시겠지만 대도시가 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최근에는 이게 어떤 지역을 떠나가지고, 특히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측순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도심 지역에 아파트원이 많이 또 들어서면서, 이게 또 자체적으로 대구에는 또 워낙 자동차 다니기 좋은 지역이라고, 자동차도 이게 어떤 대도시 지역의 특성이 자동차와 아파트 단지들에서 이런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서 폭염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대구가 나무 2층으로 심어가지고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더라도 계속 온도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저희도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남은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좀 적용 가능한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학사용하는 이 부분에 저는 폭염하고 폭우는 성격이 완전 다른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세계 도시, 경남의 폭우, 대구는 폭염인데, 이게 지금 특히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저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군구 원면동으로 데이터가 이미 다 있다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저희 그 중경호 같은 경우는 국민과 포항이나 중에서 도시별로 이제 특성이 다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분단위 그리고 도는 복합도시라든지 이런 약간 지역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군별로 데이터 분석이 좀 가능하면 나중에 홍박사님 또 얘기해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도 좀 가능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 연구 가치가 많은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 박사님 부분은 저는 이제 폭염 정책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폭우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제가 작년에 희남로 포항에 직접 그 피해 사례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위기가 오면서 이게 폭우 대책이란 게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도시가 대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고 절대 아니거든요. 작년 포항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나 1시간에 200mm, 어느 도시는 동일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도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더욱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 요번에 안 좋은 혁명 사고도 있었지만 저속한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그런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런 부분은 요번에 피해를 겪으면서 또 보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과연 어떤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를 통해서 정말 이게 사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단 부분이 보면 도시남로 포항 남부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포항이라든지 대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미 또 격자형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대응 사업에서 모시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에 저희가 대구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도시 차원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을 또 재난재해 방지 기술에 또 도입하는 부분이 저희도 지역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는 것처럼 특히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적용하는 재난재해 지역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선제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제시한 이런 새로운 도시 구간의 대전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현장 맞춤형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저희도 재난재해를 겪으면서도 이게 폭우나 폭염도 있지만은 이외에도 연관이 되고 있는 이 태풍에 따른 수해 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최근에 도시 차원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산불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산불을 많이 또 경험해가지고 이 재난재해 부분에 산불도 조금 관련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불 같은 경우 더더욱 심하게 한번 일어나면 이게 복구하는 데 보통 30년, 50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지금도 보면 대안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교수님 말씀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이렇게도 분석하고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정말 유행별로 구분하는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고 굉장히 많이 좀 공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 유형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설명력이 있는데 문제는 소득만 가지고 이게 과연 이런 패턴화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학문적인 영향이 더 있을 수 있고 백신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마스크 참 이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다른 또 변수에 대한 관계 부분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그 마지막에 제시한 것처럼 선직형 어쨌든 개발 도상국을 그 저개발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설명력이 제가 우리나라가 오히려 떠올리는 하지 않았나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소득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 유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모든 지역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일까 하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소적으로 했는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소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두가 안 보이고 집계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변수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고가 되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부장님 그 재해 관련해서 이제 양쪽 그 연구가 저도 느꼈는데 상당히 유사하면서 예, 서로 도움 줄 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 뭐 다양한 재해 유형에 대한 코멘트랑 김천일 박사님의 해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더 이제 다양한 해석을 위한 그런 코멘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을 잘 지키셨는데 토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순서랑 발표 순서랑 맞추면 우리 정현호 박사님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현호 박사님 먼저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윤병호 박사님과 같은 연구진이기 때문에 그 발표 이외의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제 기상청에서 올여름 기후 전망 발표하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올해 이제 평균 기온은 전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이제 강수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40%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구 차원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흡연이라든지 집중호우 이런 자연 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계속 심해질 것 같고요.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러한 재난을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김효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제 취약성 분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상당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게 2016년도에 지침이 만들어졌고 2018년도에 이제 두 번째 개정 이후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죠. 매뉴얼은 또 2013년 이후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변화를 반영을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도시국토계획법에서 기초조사라고 이제 하는 제도 중에 취약성 분석이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게 토지 적성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해서 많은 실무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는데 실제로 이런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게 공간 단위. 여기 이제 집계로 돼 있죠. 토지 적성 평가는 필지하고 격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 이제 자연적 구분법으로 하다 보니까 집계구 숫자를 25% 정도씩 그렇게 하면은 몇 지역은 이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듬성듬성하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토지 적성 평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퍼지 함수를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매치되는 그런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오고, 토지 적성 평가에 보면 이제 등급 구분을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제 5개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재취약성 분석은 이제 자연적 구분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특성보다는 그냥 개수의 그런 의미를 두고 이렇게 나눠지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격자 단위로 분석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정밀하게 하는 건 좋은데, 저도 이제 많이 적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실제 원데이터를 격자화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격자 단위로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면 되는데, 이게 집계구별로 또는 동 단위로밖에 우리가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를 격자로 나누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평가 항목 중에 격자 단위로 차이가 있는 항목에 의해서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더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원 데이터하고 분석 결과를 뭐 1, 2, 3, 4 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집계구로 했을 때 또는 격자 단위로 했을 때 어떤 평가가 원 데이터를 좀 더 잘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마지막이죠. 저희 김철민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코로나19에 대한 커뮤니티 이동성 보고서 데이터도, 저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몰랐는데 상당히 재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고, 말씀하셨을 때도 같은 유형이 소득 수준, 특히 이제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Z차형은 선진국이라고 하셨고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고소득 국가 중에서도 보면 UV형이 가장 많더라고요. 19개 국가가 들어가 있고 Z형은 18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W형이 13개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상위라든지 중하위 저개발국은 50% 이상이 이제 그 특정한 유형의 많이 국가가 할당이 돼 있는데, 왜 이 고소득 국가는 이 세 가지 유형의 골고루 분포가 돼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에 대해서는 이제 고소득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적인 데이터를 다시 구축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분析분석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뭐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격자 단위 뭐 집계구 이 얘기 이제 진짜 저희 공간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분단위를 하다 보니까 분단위는 지금 토지용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근데 분단위에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을까, 뭐 격자 단위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권 박사님도 이제 시공 분석에 나눠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것부터 약간 공간적 특성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만큼 역시 우리 정현 센터장이 글로벌 센터장으로 하셨습니다. 김철윤 박사님, 아주 예리한 지금 저는 몰랐는데 그 고소득 국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철윤 박사님은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토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완전 하트를 던지신 것 같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데 무궁무진하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임현백 교수님 토론을 듣는데, 임현백 교수님 사년도 우리 또 지역개발학회 학회장님이신데 저희가 특별히 이 세션에 모시게 돼서 그 생각합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빨리 끝내겠습니다. 또 세우분 발표를 하죠. 많이 되었고, 이제 이런 통계, 예측 방법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도적 제한이라는 것 중에서 사실 예방은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 어떤 위험 대상 지역도 또 많아지니까
아예 그런 위험 대상적으로 좀 개발하지 말라든가 강력한 정책은 하는 것도 피하자는 걸 생각하고요. 다른 두 번째 이제 호구 폭염이 한국은 좀 덜한데 이제 그래서 폭염 같은 것도 최근에 프랑스에서 상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이다 보니까 그 제도적으로 한번 가능한데 경제성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다는 거.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측면하고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김태 박사님 뭐 정말 잘하셨고 더 이상 설명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냥 하면 정말 밀착받습니다. 일단 우선 이걸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이과에서 문과를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곰팡이 비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헷갈리는데 바이러스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이게 음성 나오는 게 바이러스 죽이는 게 아니고 줄여가지고 100만 마리 이어가지고 음성이 나옵니다. 100만 마리 이렇게 바이러스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몸에 있는 감기가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 절대 죽일 수 없고 이게 코로나 역으로 가면 지금 온 게 코비드19 바로 전에 온 코로나가 메르스입니다. 메르스는 무증상이 나타났고요. 중앙아시아에는 호카라인 낙타는 걸리고, 아니죠. 중도에는 호카라인 낙타 걸리고, 중앙에 북에는 낙타 안 걸립니다. 요 전에 왔던 코로나가 사스입니다. 이름은 그래서 다 똑같은 코로나고, 바꿔 말하면 사스는 무증상이 없다가 메르스에서는 매개체 무증상 생겼고, 그래서 중대에서 확률이 늦지 않아서 지금 메르스 매년 발생해서 매년 몇배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와서 이제 사람까지 무증상이 뭐 바꿔 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 자체를 죽일 수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치만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거는 전혀 무증상이 없다가 매개체가 분석됐다가 매개체가 상태가 증상이 왔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잡을 수가 없는데 정부가 좀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두 번째 이제 이게 국가 소득 수준은 많이 달라지지만 이게 약간 그의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그거를 잘 다 잡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는 제가 출장 갔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발생했을 때 중앙아시아가 정말 넓은 나라인데 카자흐스탄마다 하고 10배 넘는데 중앙아시아는 그 넓은 지역에 지하철이 딱 타주기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 아니잖아요. 카자흐스탄마다 한국 10배 그 넓은 중앙아시아에 타주기엔만 딱 한 개 도시에만 지하철이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쓰고 내렸더니 친구가 나와서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만 썼잖아. 너 때문에 남들이 쳐다본다고. 벗고 다닐 때 농담으로 나 걸리면 어떡하냐. 한마디 합니다. 너 죽어도 알라시는 뜻이야. 정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대중교통인데 미국이 그러는데 한국은 지하철이 들어와 집값이 그런데 미국은 지하철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대박합니다. 미국에서 대중교통 소득 하위 5%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지역마다 문화적 패턴도 많이 다르고 뭐 이게 달라서 사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석하신 한계가 있지만 이거에 다 보이시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하시겠다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김철일 박사님 요 자료집에 뒤에 보면 논문이 이미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코멘트들이 이거를 뭐 지금 진짜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디벨롭하라는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 플로우에 많이들 저희 연구원분들 많이 와 계시다. 혹시 관련돼서 코멘트 진혁 교수님 오셨네요. 예. 혹시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좀 여유 있게 진행이 돼가지고요. 다 들려요? 네, 될것 같습니다. 아니,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도시나 지역 전문가는 아니고 기술적이어가지고 특히나 우리 교수님, 김철민 교수님 발표한 내용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법을 이용해서 우리도 좀 한번 활용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인이 대도국인이 어떻게 나누고 이게 유형이 그거를 어떻게 대하고 이런 내용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전 궁금했던 게 앞에 한 세 분이 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일단 건물이나 이런 거 에너지를 해석하라고 기본적으로 지역에 갖고 있는 기후나 이런 게 이렇게 몇바에 되고 나누셨다는 거를 좀 놀라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때 어떻게 나누기도 되게 어려워요. 휴대전화 되게 지역으로 해서 집기후라고 하는 그 용어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결과에 미칠 영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100바이브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변수 자체가 많지 모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실까라는 게 의문이었고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오픈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되게 인상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무시하면
지역의 발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들었었는데 이런 대단지를 도시처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꽤 의미 들었는데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되게 공유되고 감사하다는 말씀.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저도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아까 윤 박사님이랑 권 박사님 발표하신 거를 다 듣지는 못했는데 자료를 이제 쓱 훑어보면서 궁금한 게 비표를 가지고서 아픈 데는 찾은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아프더라. 그러면 그 왜 아픈지도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특정한 그 셀에서 여기가 암이 발견됐는데 암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잖아요. 그걸 알 수 있나요? 교수님 말씀 주셔서 나중에 아, 드릴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때는 네,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 김철민 교수님 말씀하신 저 발표하신 것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금방 저도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데이터를 얻었나 하고 구글에 안 나오는데 어디서 내가 어떻게 얻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님 그러면 플로어에서 뭐 말씀하시면은 우리 뭐 혹시 문유경 박사님 괜찮으세요? 예.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쭉 해서 이제 답하실 거 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자분들 아니 발표자분들 저기 한번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이제 저희 세션이니까 그래서 이제 윤병훈 박사님 아까 발표 보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잠깐 저희 홍보 타임 그래서 너무 반응이 요새 좋은. 근데 아시다시피 뭐 아까 20개 기간이 거의 4년 동안 했던 뭐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김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고 그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나중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지금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쓰임새는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높다는 건 다 인지하시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성화재 손해보험협회 이런 데가 그동안은 이제 되게 러프한 데이터 보험료를 생성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엄청 그게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비용적으로. 그래서 민간하고의 지금 상당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아까 이제 슬쩍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지역개발 사업 이거를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사장님께 보고 드려서 방침을 정할 사안이고 아까 국토부의 그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은 이미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쓰임새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 국책과제 중에 상당한 그 활용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를 깨알같이 제가 한번 저희 세션이니까 이제 홍보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권 박사님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제일 취약성 그 분야인데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약간 더 작고 더 지역에 이제 있고 폭염하고 폭우에 저는 이제 집중됐다 보는데 충분히 교류를 하시면 훨씬 더 발전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오늘 세션이 서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권영석 박사님, 윤병훈 박사님, 김철민 박사님 순서로 답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 박사님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는데 이 사업 돌아가고 있다는 건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중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다른 검증이라든가 같이 통해서 속보는 있었는데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는 제일 타겟으로 저희가 통해서 확인을 보여주고 아까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라는 게 지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각각의 대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후노출 예를 들어서 온도상으로 여기는 그냥 덥다, 더운 지역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인구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취약성이 높다.
노인이 많다거나 어린 사람이 많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시설이 가거나 대피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지표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부분 어떤 지표에서 빨간불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그 지표의 공간에 대한 저희 최대한 공공 데이터에서 저희가 보관이라든가 가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상 데이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최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해서 활발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많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제가 이제 20개 기관에 들어오고 저도 하나의 구성원인데 제가 이제 짧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약간 그래도 소개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후에 지속 가능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도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운영은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쪽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LH의 실무부서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오늘 발표자는 없긴 하지만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세계 시청 지역 중에서 대구 인동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대구 인동천에 실제 폭염 관련 시설들을 해서 모니터링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 아까 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제는 마무리되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아마 협력적으로 해서 많은 이슈들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표 관련 부분들은 이제 금 박사님께서 말씀드려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프로에서 내신 공공 데이터 같은 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제가 그래서 연구원들과 다르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찾냐면요. 레딧이나 이런 개발자들이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인기어력이 되게 적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데이터 나왔네라고 하면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저희는 스레드가 쓴다고 하는데 그 스레드가 써서 들어가 있으면 이런 데이터가 있네라고 얘네들이 되게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찾았던 거고요. 정확하게는 저도 지금 찾아봤더니 구글 커뮤니티 리포트가 아니라 코비드-19이라고 코비드-19 커뮤니티 리포트라고 하시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작년 말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됐다 생각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한 2년 반 정도가 딱 1단위 데이터로 국가 단위 아니면 주요 도시 단위 데이터들이 있어서 있습니다. 딱 이 데이터를 처음에 보면 이해가 안 가시는데 그냥 0점은 그냥 한 최근 3년 동안의 에버리지 평균입니다. 에버리지 평균이고 그 0점을 기준으로 코로나 시작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하니까 그리고 충격과 회복을 그걸 줬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부 다 패널께서 지적해 주신 나진규 박사님도 있고 정윤 박사님, 이명대 교수님도 있고 다 지적해 주신 유형화 문제, 그다음에 포드수제에 대한 구분 문제. 이건 저도 진짜 선행 연구들을 몇 개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분한 연구들이 있는데 모든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라 바이 나라다. 코비드-19에는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 개발도상국을 구분할 수 없다가 연구 결과인데 그렇게 낼 수는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한 연구를 전 3번 뒤집었어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이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름대로 저도 한계가 있고 되게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나마 어떻게든 벌려놓은 일이기 때문에 수업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일반화를 한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지역 연구 해보지만 정말 지역마다 각각의 패턴이 있는데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우리 전종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경북연구원하고 5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MOU 체결 이후에 여러 가지 협력방들 이런 것들 고민이 있는데 저희 우리 지역개발학회 이 특별 세션을 통해서 이미 중요한 아이템들은 많이 뽑아진 것 같고요. 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경북연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후속에 저희 뭐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저희실과 후속적인 조치 그다음에 진주에 계신 전종센터장님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학교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게 되지만 사실은 오랜만에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 더구나 이제 엔데믹에 이렇게 얼굴 뵙고 코로나 시대라는 게 정말 무한한 기쁨을 느끼면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들을 너무 막 발표자부터 뭐 토론자까지 딱딱 지켜주셨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여유롭게 세미나를 끝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끝나시고 저희 앞에서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정리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국립까지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